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인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찰스 왕세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얘기를 비롯해서 N번방 문제까지 핫 이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지만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우산도 필요하겠습니다. 오전 제주도와 호남 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을 동반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 있어서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 역시 16도에서 22도 선으로 어제만큼이나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요. 건강관리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3월 26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창밖에 꽃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여유가 좀 생기십니까? 아니 뭐 코로나가 있다 해도 꽃은 피고 봄이 오니까요. 이게 요새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잖아요. 네. 아줌마 마음에 봄바람이 붑니다. 얼굴이 사서 봄이 왔어요. 김복준 선생님도 봄 좀 즐기십니까? 글쎄 요즘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못 나가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집에서 가능하면 바둑 두거나 그 책 보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뭐 그냥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걸로 대신하는 것 같아요. 또 봄이 왔다는 걸 느끼는 게 일교차가 제법 커졌더라고요. 네. 이럴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가보면 꽃들이 보이니까 네. 맞아요. 예, 꽃들이 막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자, 금주의 핫 이슈 5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샵5 5위입니다. 위험한 수제 소독제입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즘 뭐 구하기 어려우니까 소독제를 수제로 만들었는데 메탄올로 쓴 겁니다. 네. 이게 문제인데 네. 결국은 일가족이 메탄올 중독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게 22일 날 보도가 됐습니다. 아니 사실은 메탄올은 보통 부동액을 만들 때 쓰거나 연료로 쓰이거든요. 왜 맞습니다. 메탄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0대 여성이 메탄올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게 알코올이니까 야. 바이러스는 알코올에 죽는구나 하고 분무기에 물을 섞어 넣고 가구, 이불 이런 데 집안에 뿌렸는데 아이고야. 이게 증기화되면 흡입을 하게 되잖아요. 네. 본인뿐 아니고 일가족이 네. 구토 증세라든가 아이고. 이런 이제 중독 증세를 보인 거예요. 메탄올은 독극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가족이 응급 치료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그 전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뭐 손잡이에서도 그 균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 방역을 집안에서 조금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메탄올하고 에탄올은 완전히 다른 거고 위험도도 굉장히 다른데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소독해 보겠다고 이거를 경우에 따라 마신 경우도 있었어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수십 명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안전도 있지만 그 안전 이면에 혹시나 싶은 불안에서 시작이 된 거라 정확하게 알고 이 불안에 대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코올로 소독하세요 이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에탄올과 메탄올, 네. 알코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알코올인데 네. 완전히 다른 것이다. 네. 자, 에탄올은요, 인체 소독용으로도 쓰이고 네. 굉장히 많이 희석을 해야 되지만 술로도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에탄올은 이제 덜 위험한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근데 메탄올,
M으로 시작하는 메탄올은 예. 공업용으로만 쓰는 거고요. 그렇죠. 맹독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이고. 돼요. 이거는 절대 그냥 사람이 네.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분무기로 뿌렸는데 그 증기를 흡입했는데 일가족이 중독 증세를 보였다. 위험에 빠졌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뭐 만약에 먹거나 이란에서 400명 사망했어요. 네.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탄올은 극히 주의하시기 네. 바랍니다. 메탄올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신경 쪽의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시력이 약화되거나 아주 심하게 되면 실명에 대한 위험성을 실명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요. 그러면 에탄올로 소독하는 건 괜찮은 거죠? 에탄올로 소독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과학적으로 희석의 비율이 있고요. 우리가 빙초산 위험하거든요. 근데 아주 물을 많이 타면 식초로 먹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희석을 많이 해서 네. 술이나 소독제로 쓰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냄새를 맡거나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거 국제적으로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탄올은 인체 소독용으로 쓰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부러 가까이 할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최근에 어느 정도 쓰냐 하면 그냥 이제 알코올 솜 같은 걸로 휴대폰 닦고 또는 뭐 이제 손 많이 가는 가구들이나 그런 이제 집안에 곳곳 닦고 이런 정도로 쓰시고 그 외에는 술은 이제 그냥 산업용으로 나온 거니까 가게에서 사서 드시는 거잖아요. 요 정도만 가능하다. 에탄올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손소독제 구하기 어렵다고 집에서 이제 직접 만들어 쓰시는 많이 분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뭐 저희 첫째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 얘기해 보니까요. 네. 보통 온라인에서 600ml 기준으로 한 9,000원에서 약국에서 사면 12,000원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보름이나 한 달이면 다 써요.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에탄올이랑 좀 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거 어떻게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요, 이 에탄올이 80% 이상 들어간 거는요, 네. 손 소독제에 되는 거고, 또 거기에 글리세린에서 손 세정제, 그러니까 소독제냐 세정제냐 다른데, 사실은 에탄올 80%와 글리세린 20%를 썩는데요. 네. 중요한 건 이 에탄올이 80% 이상이면 조금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용이고요. 만약에 어르신이나 좀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은요, 한 70%에서 60% 정도 해갖고 많은 곳에서 블로그 같은 데 나와 있다 보니까 예. 주부들이 현재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수제로 손소독제 만들곤 맞아요. 하시는데요. 최근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네. 뭐 고량주, 뭐 이런 보드카 이런 알코올 이용해서 만드시는 분들 계시고 락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락스 이건 위험하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네.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저희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 락스 쓰는 분 워낙에 많고요. 네. 거기다가 왜 요새는 왜 베이킹 소다 같은 것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 많이 쓰다가 그렇게 주부 습진이 많아졌다고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 이게 셀프 방역이긴 한데 아무거나 다 쓰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장시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마스크 때문에 피부 트러블 있는 분들도 맞아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저 그랬어요. 같은 네. 경우에는 아이 거를 한번 소독하거나 건조해서 쓰다 네. 보니까 여기 귀 있는 데가 이게 버짐이 네. 생겼고 특히 고속버스 3시간만 탔는데 이걸 하니까요. 이렇게 자국이 생기면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뜨끔거려요. 네.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 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으니까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도록 네. 하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피부과 네. 전문의 김민주입니다. 예, 예. 아니 마스크 한참 쓰다 보니까 트러블 심해졌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요. 네, 안 쓸 맞아요. 수도 없고. 이거 해결 방법 뭐가 없겠습니까? 사실 마스크를 요즘처럼 이렇게 장기간 착용을 하면요. 마스크 자체에 의한 물리학적인 그 마찰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이 피부가 지속적으로 밀폐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경험하시는 것처럼 여드름이나 지루 피부염의 악화가 흔하고요. 자극성 접촉 피부염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주기적으로 좀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피부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일회용 마스크보다는 면 마스크가 자극 증상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이미 염증이 이미 생겼다. 그러면 그 부위에 마스크 모서리가 직접 닿지 않게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심한 경우에는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를 찾아서 처방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마스크 사용하면서 귀가 좀 아프다, 귀가 헐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피부가 네네. 좀 약하신 분들이 그런데 이거는 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얼굴 염증이랑 마찬가지로 이 귀에 거는 마스크 끈이 자꾸 자극을 줘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최대한 심하게 쪼이지 않는 고무줄이 좋고요. 부드러운 소재가 당연히 자극을 덜 줍니다. 가장 좋은 건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는 최대한 좀 벗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마스크 착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없다면 이 고무줄이 귀뒤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방법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데요. 요즘 온라인에서 플라스틱 제재나 노끈, 고무줄 등을 이용해서 이 마스크 끈이 귀에 직접 안 닿게 하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커피 믹스 박스에 달린 손잡이나 노끈 이런 걸 저런 이용하는 식으로? 방법이 네네. 온라인에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손소독제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손이 막 갈라지고 건조해지더라고요. 네. 이건 또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게 손소독제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뿐만 아니라 이 보존제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휘발성 화학 성분 등에 의해서 사용할 때마다 사실 건조해질 수밖에는 없는데요. 알코올 성분이 바이러스를 죽여주는 건 맞지만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깨트림으로써 피부 장벽을 꽤 손상시키기 때문에 건성습진이나 수부습진 아니면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소독제를 사용하시면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핸드크림을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는 핸드크림이 필수품이 됐으니까 좀 자주 네. 발라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희가 방금 고량주나 혹은 보드카 같은 알코올로 네. 소독제 만드는 분 계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이건 네. 사실 맞는 얘기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사실 술에도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술은 피부에 사용하려고 이게 가공이 되거나 정제된 알코올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 소독제용으로 나온 정제된 기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안 되면 틈틈이 비누로 그냥 손을 씻어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예. 보드카나 고량주가 일반 알코올보다 비쌀걸요? 엄청 비싸죠. 김민주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알코올은 우리가 에탄올만 생각하면 돼요. 메탄올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에탄올. 요걸 아까 그리세린하고 이렇게 해서 네. 네. 손소독제 만든다. 8대2, 7대3, 6대3.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4위 보겠습니다. 금주의 탑5 4위입니다. 할머니가 무슨 죄입니다. Need some hand sanitizer. Come here. 속상해. Come here. Here. 뭐야, 저거. 저건 협박이에요. 어? 네. Come here. 낄낄거려. Need some hand sanitizer. Come here. 정말 Sanitize your 속상한 ass. Come 영상이에요.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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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손 소독제를 막 뿌리는 거죠, 네. 할머니 향해서. 어른한테 저게 아, 화나는데요, 저거 진짜. 그러니까 지금 낄낄거리고. 할머니는 심각하십니다. 네. 지금 노 얘기하죠. 하지마 네. 하지마 하면서 이제 막 도망을 다니시는데 저 외국인은 낄낄거리면서 네. 소독제를 뿌리는 거예요. 네. 할머니한테. 네. 그럼 당신은 소독이 좀 필요하다. You need some 하면서 이제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할머니를 누가 봐도 괴롭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이제 많이 지금 주목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공분한 영상입니다. 이걸 찍어놓고 저 외국인은 자기 SNS에 올렸어요. 기가 막혀서. 저거를 보고 화가 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 아, 같아요. 정말 화나네요. 저거 한국 같으면 명백히 그 폭력 행위를 예. 처벌할 수 있을 거예요. 형사기관에서 아마 전화라도 하겠죠. 예. 할까? 법이 있다면 해야죠. 예. 아니 근데 저게 전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저건 뭐냐면 할머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 주고하는 그냥 거예요. 바이러스로 를 보고 네. 더군다나 어른이시잖아요. 그걸 낄낄거리면서 그리고 이걸 영상으로 올렸는데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에? 거예요. 이건 정말 비인간적이고 저는 저 찍은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올린 것도 문제지만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 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정말 할머니가 뛰어서 거의 도망을 치시는데 계속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아,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외국인들, 비아시아계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된 거니까 중국인 위험하다 이러다가 아예 황색경보라고 해서 잡지에도 많이 실렸어요. 네. 동양인이 마스크하고 있는 사진을 떡 실으면서 그러니까 동양인 전체가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또 서양에는 마스크에 대한 반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게
환자이거나 아주 네. 심한 아니면 테러리스트라고 보는 거라 얼굴 가리는 것을 좀 터부시하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동양인들 자체에 대한 혐오가 거기 살짝 끼면서 결국 한마디로 이건 인종 차별입니다. 예. 그럼요. 네. 아시안 혐오 범죄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기분 나쁜 영상이었고 이번에는 저 해외 영상 하나 더 볼게요. 호주 영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 보죠. 뭐 싸워요. 마트에서 싸우죠. 네. 다투고 있는데, 격하게 싸우는 뭐야 저건 또. 어머, 막 소리 지르고. 한 사람은 말리는 것 같고. 지금 보시면 호주입니다. 화장지 네. 같은데. 호주의 마트인데요. 네. 여러 가지 사재기도 하고 주로 식료품도 있지만 네. 하필이면 핵심적으로 화장지 사재기가 그렇게 극심해져서 화장지가 이제 풍기예요. 네. 그 화장지를 발견하고 먼저 달려가서 내 거야 하고 싸우는 모습인데 육탄전을 방불케 합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에서도 저렇게 난리가 나왔어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뭐 휴지는 아무 세척 효과도 없는데 뭐 코 풀고 화장실을 쓰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래요. 왜 휴지냐 도대체.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불안과 공포감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서구인들은 휴지가 티슈가 늘 이제 있어야 안심이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휴지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나마 약간 과학적인 얘기는 자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돼서 이 휴지 수출이 중단되게 되면 휴지가 곧 품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확보해 놓자.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정보는 뭐가 있었냐면 마스크와 휴지를 만드는 소재가 같기 때문에 마스크가 날리니까 휴지가 딸리게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이유들은 됐는데 다 별 근거는 없고요. 네. 그냥 이건 심리적인 공포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지 이거 가지고 마스크 없을 때 대용해서 이렇게 만드세요 하는 것도 또 유튜브에 있어요. 네, 네. 근데 휴지 자체도 품귀 현상이라 저렇다고는 쳐도 호주도 보니까 저 호주 영상인데 호주 사람들도 화가 많이 나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포감에서 오는 화. 그것 때문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재기 없잖아요. 사재기 안 하던데. 우선 그 화장지는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가 스스로 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이 없고요. 저는 뭐 이거 말고도 휴지 이외에도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필품 기타 등등 막 사재기 하는 모습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참 심각한 상승 곡선 확진 그릴 때도 우리 국민들은 사재기 하는 그런 시절 그거 못 봤어요. 그런 거 보면서 좀 자부심 같은 거 느낍니다. 네, 맞아요. 훨씬 더 침착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뭐 캐나다, 영국, 미국 사재기로 난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평범해요. 지금 화면도 보시면 거의 뭐 휴지를 탑처럼 쌓아서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해외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한번 볼까요? 이게 이탈리아라는 네네. 노래 소리 좀 들리고. 뭐야? 연주하네요. 네. 나가지를 못하니까 베란다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인가 봐요. 네네. 뭐 박수도 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네. 노래도 부르면서 이렇게 이웃들끼리 이렇게 좀 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집에만 있는 이 이탈리아 친구하고 제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 관련된 얘기를 물어봤더니 자기네 동네뿐만 아니라 많은 동네에서 지금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탈리아는 노래가 삶이고 삶이 노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나와서 서로 얼굴을 부비면서 인사를 하는 문화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노래로 서로에게 가서 닿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게 반증이 뭐냐면 슬픈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수 없으니까 발코니 난타 공연도 함께 하고 그렇지만 사회적 접촉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강력해서 이동 제한령.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탈리아는 출입증이 있어야 나가요. 안 그러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얼마나 이번에 코로나19가 거세면 사실은 지금 이탈리아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망자가 7,000명을 넘겼고요. 치명률이 우리는 이제 1%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10%에서 오르락내리락. 심각하네요. 우리보다 10배 이상 사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끝이 어딘지가 보이지 않게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가 늘어요. 그러면서는 저 장면이
이 얼핏 보면 낭만적일 수 있지만 저 밑에 깔려 있는 배경은 너무 처참한 거죠. 아니 세계 각국이 정말 일본만 해도 지금 올림픽이 연기된 거 아니에요? 1년 연기됐죠. 예. 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심각해졌어요. 뉴욕주는 의료 장비 부족하다. 예. 열흘 후면 의료용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자본주의의 본산인 국가인데 예. 의료 장비를 국유화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스페인은 이탈리아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의료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가장 이 안타까운 장면이 시신이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 쌓이고 있는 건데 네. 스페인도 지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또 같은 유럽의 영국 찰스 왕세자가 아까 처음에 확진됐고요. 네. 네. 다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톱5 보겠습니다. 톱 3번. 예. 네. 네, 금주시 탑5 3위입니다. 전국 시행 긴급 생활비 지원입니다.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이게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문제는 뭐 선진국이나 복지국가가 늘 다퉈오던 건데 이게 선별적 복지, 뭐 보편적 복지 이거 말고 재난 시기에는 네. 국민들에게 긴급 자금을 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중앙정부는 다음 주에 논의할 것 같아요. 네. 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재할 것 같은데 지자체가 먼저 나선 겁니다. 네. 처음 시작한 건 전주에서 우리가 들었죠. 네. 이 위기 시에 주민들에게 돈을 지자체가 나눠준다. 근데 전주는 이 재난기본소득은 아니에요. 취약계층에게 드리는 거예요. 네. 먼저 한 건 울주군입니다. 울주군은 22만 명 전 주민에게 네. 우리는 돈 일괄적으로 나눠주겠다. 네. 그리고 광역지자체에선 경기도가 네. 엊그제 처음으로 이재명 지사가 네. 우리는 4월 초에 시작할 건데 네.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네. 발표를 하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제 공방이 붙었어요. 네. 흐름은 따라가는 쪽인데 네. 서울시는 또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다 주진 않겠다. 네. 우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네. 그게 한 이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한 175만 원 버는 분, 네. 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470만 원 정도 버는 분 네. 이하로는 저희가 1, 2인 가구는 한 30만 원, 3,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방식들은 다르지만 네. 지자체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지급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이미 지급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4월부터. 4월부터. 네네. 지금 4월부터? 가장 빠른 곳이 4월부터고요. 경기도? 네. 경기도가 제일 먼저고 아마 울주군하고 지금 지급된 곳이 한 군데 정도가 기초자치단체선 있어요. 네, 시급하게 지원해라.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타이밍이 질문드렸던 중요하죠.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들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주기로 한 곳은 네. 다 줘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마다 이 주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는 취약계층 지원하겠다라고 하셨다가 네. 그다음에 지금 다음 주에 조금 기류가 달라질 것 같은 게 네. 이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네. 홍콩의 경우에는 18세 이상 영주권자는 모두 다 155만 원씩 줬거든요. 홍콩이 750만 명이 인구인데 네. 700만 명한테 줬어요. 그래요? 11조 원이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이 된 바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 내에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네. 10만 원인데 3개월을 예안을 둬서 좀 그렇더라고요. 지역 경제를 돌리자라고 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뉴스를 다 듣다 보니까 네. 경기도가 아닌 분들은 또 나만 좀 박탈감이 좀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저게 과연 실용 가치가 있을까 이게 사람들끼리도 모이면 그 얘기하면서 분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맞아요. 좀 살려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네, 네. 네. 그러면 이걸 생활비를 받으려면 뭐 신청을 해야 되고 뭐 예, 이런 예. 절차가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요. 주민센터, 과거 동사무소를 네. 찾아가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이거는 뭐 다 지급은 됩니다. 신분만 확인하면 돼요. 경기도민이라는 거 확인하면 되는데 문제는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부천시장의 경우에는 주민에게 10만 원 주는 것보다 소상공인에게 400만 원 주는 게 더 낫다. 네. 긴급하다. 네. 그런데 또 시의회에서 왜 그런 시장을 얘기를 하시느냐. 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네. 그럼 부천 시민은 빼고 드리겠다. 그러게, 이렇게 배제하겠다 얘기했거든요. 이랬어요. 이게 결국은 철회를 했어요. 그래요? 다 받는 걸로 가는 흐름인데 예. 아주 뭐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 잘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참 이게 답답하네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쓰냐인데 현금으로 주지 않아요. 예. 현금으로 주면 저금해 버리거나 예. 이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경기도는 지금 지역 화폐로 주겠다. 서울시는 지역 화폐 또는 선불 카드로 주겠다. 예. 그리고 이건 도 내에서 시 내에서만 써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매출 1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못 써요. 네. 그러니까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못 쓰고 전통시장이나 중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에게 쓰라는 얘기고. 어려운 소상공인.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개월 기한이라 4월에 지급받은 시점부터 석 달 내에 못 쓰면 이거는 가치가 없어져서 소멸됩니다. 네. 빨리빨리 아니 어떤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아, 나 지금 당장 월세 낼 돈도 없고 뭐 전기값 뭐 내야 되는 건 다 현찰인데 이렇게 카드나 상품권으로 주면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리고 또 이게 카드 깡이나 뭐 이런 걸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청년수당 지급했는데 본인이 안 쓰고 말씀하신 대로 깡을 해서 네. 현금화해서 자신은 현금으로 쓰고 이거는 또 이 가격이 할인돼서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고 네. 이런 그럼 경우들이 어떡하냐, 이런 건. 왕왕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예전에 이제 시행해본 지자체들은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비율이 높진 않다. 그래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어서 네. 이번에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이게 우려되는 게 없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네. 이거 각 지자체별로 거의 다 할 것 같은데 네. 차등 지급되면 그 지역에 안 사는 거 어디는 50만 원, 100만 원 받는데 우리는 네. 저 경기도민이나 10만 원 차등 받는 것 같은데 지급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설왕설래보다는 일단 한번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큰 문제는 이것은 세금이다라는 것이고 세금이죠. 결국은 이게 기존에 쓰지 않던 잡혀있지 예. 않던 예산을 쓸 때는 예. 결국은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부작용이기 때문에 예.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예. 지금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 내년도에 우리 국가 부채가 한 900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 전망이 돼요. 900조까지 네. 이 기존에 있었던 부채에 더해서 지금 이 100조 푼다는 거잖아요, 정부. 근데 물론 미국은 지금 7천억 달러 풀고 이 유럽 국가들은 지금 최소한 적게 푸는 데가 체코가 50조, 우리랑 비슷하고 그리고 스페인은 한 200조, 영국, 프랑스는 한 400조에서 500조 정도 풀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가가 다 긴급하게 싸워야 되는 거는 맞는데 돈이 필요한데 부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빚이 늘어나는 거 우려하는 사람 많은데 맞다. 그 다음에 세금 더 내는 거 아니냐. 네, 네. 더 낼 것 같다. 세금 더 낼 것 같습니다. 더 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네. 올해 기업들이 코로나 타격으로 그러니까. 수출이 우리가 지금 2.1% 올해 성장해보자 예. 그랬는데 JP 모건의 관측은 0.8% 예. 혹은 역성장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금을 낼 기업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세금을 덜 내거나 못 내잖아요. 네. 세수는 줄어들잖아요. 근데 세금은 더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와 싸운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예. 그 돈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세금을 낼 사람들은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기업들의 긴급한 도산, 긴급 도산 막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세웠잖아요. 100조 푼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네. 자, 이런 부분 지금 경제 얘기 한번 전화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전문가인데요.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입니다. 예. 우리 지금 먼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지 이런 현황부터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네, 뭐 지금 이렇게 전반적인 경제 현황을 단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 이게 금융과 실물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금융 부분은 대표하는 것이 주식시장인데 지금 코로나19 터지고 대략 지금 28%, 30% 가까이 폭락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건 이제 금융 쪽이고 실무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행사 상당수가 파산을 했고요. 예.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스타항공을 비롯해서 셧다운에 돌입을 했고 관광, 숙박, 서비스 아마 이제 3월이 끝나고 나면 1분기에 공식 통계들이 나오게 될 텐데 거의 처참한 수준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대기업으로도 이게 점점 전염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항공 관련한 기업들부터 이렇게 된다면 금융과 실물 또 산업까지 모두 연쇄적으로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계속 이제 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경련에서도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경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경제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어제 이제 대기업도
이 코로나19에서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한시적인 규제 유예, 또 그리고 기업 활력법이라는 원샷법이라고 해서요. 이제 원샷 하나를 했을 때 규제 없이 쭉 풀리는 이제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 네. 원자법 적용 대사를 대폭 확대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15대 분야 54개 과제에서 규제 완화를 이제 요청을 한 건데요. 예. 가령 지금 우리가 52시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잠깐 풀어달라. 탄력 근로제를 기관을 연장해달라.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휴일 영업을 지금 이 격주마다 쉬고 있는데 이걸 풀어달라. 네.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 등록 규제 유예해달라. 이러면서 대기업도 더 이상 여기에서는 안전하지 않다. 이런 요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이게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유럽, 미국도 함께 나오는데요. 이제 지금부터의 또 다른 국면은 고용 패닉입니다. 네. 아마 이제 미국에서도 그래서 실업급여를 놓고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 힘들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힘들고, 이제 대기업이 힘들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력 구조 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자르게 되는 거죠. 이제 네. 무급휴직도 갔다가 자르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분들이 소득이 없게 되니까 지갑을 닫겠죠. 또 소비가 더 나빠지고 다시 또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또 고용이 더 대폭 축소되고 이런 고용 패닉 문제가 돼서 분명 코로나19는 해결이 될 겁니다. 언젠가는 치료제도 나오고 이제 좋아질 텐데 그 전에 이렇게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든가 회사가 문을 닫는다든가 하면 그 후에 코로나19가 해결되고 나서 올 상당한 경기 반등을 느끼지도 못한 채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모든 정책들은 뭐를 더 잘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끝낼 때까지 좀 버텨보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돈을 풀고 있잖아요. 막 네.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이것도 확실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문제가 코로나19에서 촉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정도에 나오는 정책들은 향후 한 3개월, 한 분기, 늦어도 가을 전에는 이제 9월, 10월 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거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좀 냉철하게 바라보면 이 모든 경제 위기를 끝내려면 코로나19가 어떻게 되든 좀 꺾이는 거와 치료제에 대한 희망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수천조에 달하는 돈들, 어마어마한 제로금리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때까지 좀 버티기 위한 이제 수법,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경제 얘기하면 그 일반인들 많이들 335 모여서 야 주식 살 때 아니냐 지금 주식이 빅 세일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주식 열풍은 맞습니다. 웬만한 사무실에서 모이기만 하면 다 주식 얘기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점심 저녁 이렇게 식당에 갔었는데 다 옆 테이블, 앞 테이블, 뒷 테이블에서 다 주식 얘기를 지금 예. 하고 뭐 사라 막 다 하고는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을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짧게 설명드리면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는 이제 외국인 기관 모든 어떤 투자자들의 수급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고 거기에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 마라를 제가 권하기보다는 어떤 돈으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이거 우리가 지금 막 사고 앞다투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식을 많은 투자자들이 사는 이유는 코로나19가 끝날 거라는 희망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급반등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시기를 그게 3개월이 될지 1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는 모르니까 그때까지 계속 버텨낼 수 있는 돈으로 하는 게 맞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빚내서 담보대출이 주식담보대출이라든가 스탁론이라든가 이런 걸 과다하게 쓰게 될 경우에는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와 예상과 달리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 국면이. 그럴 때는 그냥 못 버티고 또 팔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서 말한 네. 버티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빚내서 주식 투자한다든가 또 6개월 뒤에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뭐 아이 뭐 어느 돈이라든가 집 관련해서 뭐 낼 돈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지금 잠깐 들어갔다가 막 그래 딱 10%만 먹고 나오자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상황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죠. 당장 3, 4개월에 쓸 돈은 또 어떡합니까? 급전은. 그러니까 그런 돈의 성격을 좀 잘 파악하셔서 느긋하게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여유자금이라고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전문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이번 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잖아요. 어느 정도? 반드시 또 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장에 또 망합니다. 그게 제일 위험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 30대가 지금 많이 뛰어든다고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인데요. 잃어봤던 사람은 예전에 아픈 경험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반드시 따면은 반드시 다음에 또 해. 맞아요. 조심하십시오, 조심. 네. 자, 2위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슈퍼5 2위입니다. 이제 벌금으로 다스린답니다. 벌금으로 다스린다. 벌금으로 다스린다.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아주 강력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5일까지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 대형 예배들이 대부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통계를 보니까 56% 정도가 온라인 예배를 그래도 드린다고 많이 해요. 참여하네요. 네. 그런데 3분의 1 정도, 30% 정도는 그냥 오프라인 예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만 지난주에 1,600개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오프라인 예배를 강제로 금지할 수는 없다. 네. 하지만 굳이 한다면 칠 때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 네. 손세 정지해 놓고 신도들이 2m 이상 떨어져 앉고 마스크하고 출입 명단 작성하고 끝나고 절대 식사 같이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 요구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어긴 교회가 한 282개가 네. 맞네요. 나왔습니다. 네. 그걸 이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이런 거죠? 네, 서울시가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건데 강력한 조치는 행정명령 내렸고 예. 방역 가이드라인 안 지켰으니까 그러면은 집회 자체를 금지하겠다. 그리고 금지했는데 집회에 참석한다. 네. 그럼 집회가 열리고 참석하면요 300만 원 벌금 낸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교회는 300만 원 벌금 내고 예배 드리지 않겠나 했는데 이 개개인한테 주는 신도 개인마다 300만 원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명확히 하셔야 강력하네요. 됩니다. 규정차 위반 4, 6만 원도 개인한테는 근데 300만 원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지키라는 돈이죠. 지키라는 네. 100명이 예배 드리면 3억이에요. 게다가 또 학원도 굉장히 철저히 점검해갖고요. 네. 뭐 한시적 운영 제한, 그러니까 4월 6일까지는 좀 멈춰라. 이것도 벌금 부과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코로나19 자금이나 그런 건 안 하고 나중에 정말 잘못되면은 구상권도 청구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은 혹여라도 이게 잘못 또 이해가 돼서 종교 탄압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 대목인데 네. 이 교회는 대표적인 경우고요. 네. 유사한 시설 모두 답니다. 이 정세균 총리가 정말 4월 5일까지 6일 날 개학을 하려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종교 시설이고 집회지만 두 번째는 실내 스포츠 시설이에요. 헬스클럽이라든가 위험하다는 거고. PC방 마찬가지입니다. 밀폐돼 있고 밀접 접촉하니까. 그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학원이라든가 클럽이라든가 유흥가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교회를 예로 들였는데 똑같이 이 방역 수칙 어기고 모이면 행정명령 날아가는 거고요. 그런데도 이 진행을 하면 300만 원 벌금이 내린 건 똑같습니다. 맞아. 클럽에 줄 서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클럽이 열면서 7개의 방역 수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없어요. 2m 간격으로 춤추는 클럽을 본 적이 없어요. 명단 작성도 어려워요. 네, 이런 벌금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볼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학원. 일단은 뭐 그 학원도 그 큰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아주 그 영세하게 운영하고 있는 생계가 달려 있는 하긴 동네주에는 다 그렇더라고요.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오랫동안 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추가가 진행되면 교사들 월급이라든지 운영비 문제가 따를 수 있고요. 그거보다 또 보다 중요한 거는 맞벌이 부부들이 지금 아이들을 맡길 때 맞아요. 네, 네. 예, 학원에서 일정 부분 소화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슬기롭게 그 갭을 메우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좀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강릉의 유명 식당
마당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20분이요? 번호표 같은 건 안 주세요? 해변도 마찬가지. 평일인데도 바다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집에 있기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강릉시와 삼척시는 관광지를 무료 개방하며 관광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은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다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치셨으니까 시설 같은 데 좀 무료로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불안하죠. 타지 사람들이 오니까 2주 동안은 자중해야 되지 않나. 강원도 내 확진자는 31명. 관광객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의 걱정도 이해가 되고요. 답답한 마음에 저렇게 바닷바람 쐬러 간 나들이객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치 오랫동안 댐에다가 물을 가둬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나는 괜찮을 거야 또 다른 사람들 안 올 거야 생각하고 아마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상 가면 가족단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우리 다 마스크 떼고 다 밥 먹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오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은 분명히 간절한 거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참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걱정됩니다. 아마 강원도 쪽이 좀 비교적 청정구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과신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네. 또 야외에서 뚝뚝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뭐 움직이다 보면 뭐 옮겨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그러죠. 네. 그거를 과신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호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네. 모이면 식당은 가야 되고 식당에서는 마스크 반드시 벗어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네. 거기서 오염되는 문제 있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 지역에 사는 분들 그분들은 또 두려움 없겠습니까? 네, 외부에서 네. 와서 옮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실천을 하면 좋을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권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일단은 자가격리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네.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실천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중교통 이용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법. 네, 바로 KTX 같은 열차와 비행기,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는요. 2인석이라도 혼자 앉아서 가고요. 그리고 좀 멀찍하니 떨어져서 가는 거고 그리고 고속버스 제가 실제로 타봤더니요. 두 자리에 한 분씩 앉고 그러니까 같이 가는 분을 제한요. 한 분씩 앉는다는 거 이런 수칙만 하더라도 시스템이 또 돼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는 그게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대중교통 내 대화를 자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비말침으로 인해서 많이 옮기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요 마스크 안 쓰잖아요. 조금 오해받거나 좀 눈총을 받으니까요 마스크 꼭 쓰셔야 됩니다. 네. 좌석 거리두기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사회적 거리두기 두 번째 문화생활 할 때 왜냐하면 또 문화생활을 참다 아까 이호승 교수 얘기했잖아요. 참을 수 없다. 근데 한 영화관에서는요. 그래서 한 줄씩 띄어서 앉기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한 줄씩 띄어서 앉기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1에서 2m 거리두기 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예 띄어서 앉게 하는군요. 일부러 시스템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뚝뚝. 한 줄씩 떨어지거나 또 옆줄로 하나씩 떼는 거죠. 바로 영화 관람하면서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양쪽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거기 음료수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활용하면서 좀 안전거리를 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영화관은 그럴 수 있다 쳐. 이제 봄나들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봄나들이 하면서 야외에서는 그래도 비말이 침이 튀는 거리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시고 요즘에 제가 한강 고수부지 가봤더니요. 대부분 마스크 하셨고 저도 마스크 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와 그리고 좀 멀찍함이 떨어져서 가시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수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 제일 중요한 거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공원에 가신 다음에 운동하신 다음에 바로 종교 행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사회적 거리두기 앞에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자리 하나씩 떨어지기 또 극장 갈 때도 한 줄씩 떨어지기 그러면 당연히 대면 예배 얼굴을 보는 뭐 예배나 종교 생활보다는요. 온라인으로 법회나 예배 그 미사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저는 요거 행복한 아침 끝나면 사이버 대학에 강의하러 가요. 그럼 카메라 앞에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은 집에서 보게 되는 거죠. 요즘 다 그렇게 하죠. 원격 강의. 지금 초중고도 개학을 하면 원격 강의를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접촉을 못 한다면 접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WHO는 이 명칭은
물리적 거리두기로 바꾸라고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사람 사이가 소원해지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물리적 거리두기지만 마음 거리는 좁히자. 근데 우리가 원격으로 되는 게 현대에 많습니다. 접촉이 안 된다면 접속으로 해결을 좀 해보죠. 좋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번에 좀 더 2주 동안 철저히 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 계약 좀 시켜보려고. 그렇죠. 이번에는 좀 가서 뭐 이미 계약을 했다고는 얘기하지만 얼굴을 못 봤으니까. 저희 둘째 고3인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학교 좀 가야죠. 아이고, 오늘 그리고 저도 저 김복준 선생님 방송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예전 같으면 아유 어서 오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 이게 멈칫 어떻게 해야 되지? 손 못 내미. 목내만 하고 이래요. 아 근데 도리 없습니다. 철저히 지키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자 1위 보겠습니다. 금주의 탑5 1위입니다. 신원 공개된 성범죄자입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살인 모의 혐의 인정하십니까? 자 일단 저 봤습니다. 어제 얘기입니다. 종로 경찰서에서 조주빈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한 얘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되니까 핵심부터 가죠. 내용 한번 짚어보고. 일명 박사 조주빈 25살입니다. 근데 이제 혐의는 뭐냐 하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메신저 내에서 3단계로 구조화되어 있는 방을 개설하고 성착취물들을 올려서 회원들과 공유한 거예요. 회원들은 막대한 회비를 내고 들어왔습니다. 1단계 20만 원 내외, 2단계 70만 원, 3단계 150만 원. 그래서 막대한 수십억의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압수수색 때 집에서는 현금 1억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가상 지갑을 조사해 봤더니 32억 원의 암호화폐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들은 돈 내고 참여한 회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오히려 역할 분담을 해서 뭐 방을 하나 운영해라. 심지어는 성폭행을 해라. 사주도 하고. 그리고 뭐 돈을 세탁해라. 이래서 지금 공범이 수십 명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 피해 영상물인 걸 알면서도 이걸 보기 위해서 들어왔던 지금 많게는 26만 명, 중복을 빼고 나도 수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도 다 공범이 아니냐. 전 이 사태가 굉장히 일파만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두고 이거는 공범, 주범 누구의 죄가 더 크다 작다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작한 사람들, 그리고 돈 낸 사람들,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받던 사람들, 다운받았던 사람들, 유포한 사람들 이거 다 처벌해야 되고요. 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지금 알려진 바로는 미성년자 포함해서 74명인데 더 많을 거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이 인원은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본 사람들이 26만 명 얘기하는데 아마도 그거보다 접속자는 더 많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묵과해서는 안 되고요. 이 가해자들이 했던 이 쾌감으로 지불했던 이 값은 저는 인생으로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박사방 운영자 25세 조주빈 25세입니다. 나이도 굉장히 어렸어요. 25살 맞고요. 이 사람은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저 조주빈에만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향후 이 수사판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조주빈 같은 경우도 N번방의 하나의 방에 불과한 걸 운영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N번방으로 그 추정되는 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하방, 여중생방, 심지어는 직업별로 뭐 여경방도 있어요. 아이고야. 뭐 지인 능욕방 뭐 등등 해갖고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부류 중에 하나인 지금 그 이 박사방 인데 박사방도 전신은 박사장방이에요. 원래는 박사장방을 운영하다가 명칭을 바꾸면서 박사방으로 옮겨갖고 박사방이 본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행위로 본격적으로 조주빈이 나서면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기획을 했어요. 심지어는 사회복무요원 같은 사람들을 포섭을 한 거는요. 개인정보를 뽑아내가지고 회원 내지는 희생양이 되는 여성들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거고요. 심지어는
경상도 저쪽 공무원 8급 공무원도 지금 구속됐는데 네. 공무원도 사실은 보면은 뭐 충성도도 높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개인 정보를 좀 뽑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썼고 그래서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를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조주빈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악질이다라고 느꼈던 게요.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박사방에서 확인된 피해 여성들만 지금 74명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중에 16명은 미성년자고요. 우리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청법을 아주 확실하게 위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좀 더 있을 거라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뭐 전체 그 여성 피해자는 74명, 그 74명 중에 16명이 미성년자인 거로 이게 밝혀졌는데 이거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밝혀진 그 인원수예요. 아마 이제 뭐 더 암호화폐 그쪽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명단 뭐 이런 거 등등을 더 조사하다 보면 미성년자 숫자도 혹은 또 피해자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을 확률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권 박사님은 SNS에 굉장한 분노의 글을 올렸었죠. 왜 분노하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 폭력 같은 경우에도 내 아이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가 있는데요. 더 화가 나는 거는 사실은 이런 걸 내놨을 적에 한 1000명 안으로 봤으면 그래 어느 사회나 이런 문제가 있으라고 할 텐데 26만 명의 수요자가 이걸 봤다는 건요. 혹시 내 이웃 중에 정말 바람직한 아빠들도 혹시 여기 빠지지 않았나라는 건 걱정이 되고 화가 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왜냐면 내가 행복하려면요. 남이 행복해야 되는 거고 내 딸아이가 소중하면요. 딸은 여자아이 청소년도 행복한 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어제 조주빈이가 한 얘기를 봤잖아요. 종로경찰서 앞에서. 근데 이게 반성하는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표정이요. 우리는 미안해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되게 미안해하죠.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말의 이의를 보면 앞에 중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알려진 세 사람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자기를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 얘기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예 없는 거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본인이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줄 알아요. 범죄자인 것처럼 자기는 마치 다 해결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고 사회적 시선은 주요 인물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주 형편없어요. 어제 저 영상 지금 나가니까 말인데 앞에 3명을 거론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그거.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 범죄자들의 머리 좀 쓴다는 범죄자들의 수법이에요. 이른바 얘기하는 초점 흐리기. 본인한테 집약되고 있는 모든 범죄 사실의 비난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거는 조금 무게가 있는 사람들을 들먹여가지고 그쪽으로 쫙 시선이 옮겨가게 하는 거예요. 초점 흐리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노리는 게 있어요. 나는 이 정도의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사람이다. 나를 일반적인 잡범 취급한다. 이런 의도도 깔려 있는 거고요. 어제 고개는 숙일 수 없도록 좀 모가대는 참 잘하셨어요. 우리가 저 학습 효과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고유정이 검거했는데 그 머리로 커튼 쳐버리니까 무용지물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유치장 내에서 자해하는 과정에서 이마도 좀 다치고 목도 좀 다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좋은 그 치료제를 목에다가 부착시켜주는 바람에 고개는 어제 숙이고 싶어도 숙일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깁스를 했으니까. 고마운 일이에요, 저 부분. 그래서 경찰들이 일부러 그랬냐 그랬더니 일부러는 아니다. 자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의 해프닝은 열이 났어요. 근데 이 요즘 과정이 열이 나면 혹시 코로나19 아닌가 검사했어요. 네,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 경찰청에 사이버 안전과가 난리가 나서 접촉한 경찰들하고 다 이게 위험에 빠지는 것 아닌가 했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얘기는 또 뭐예요?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 아니 정작 그러면서도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 마비가 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지금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건이 연루가 됐는데 사실 본인이 했던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본인만 딱 자유로워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성착취 영상에서처럼 또 한번 심리적으로 확 묶어놓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24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심정적으로는 아주 깊은 골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사악하고 아주 악랄하다는 표현이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걸 본 우리 사람들의 행태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티셔츠에 무슨 상표가 특정 상표가 있었어요. 그 특정 상표 회사에서 그게 나오니까 굉장히 걱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자이크 처리해달라 뭐 이런 요구도 했던 모양인데 어제 주식을 보면 그 회사 주식이 확 올라갔어요. 무슨 이건 일이에요, 뭡니까 도대체? 저는 이게 조주빈 효과라고 보고 싶지 않아요. 네. 뭐냐면 이 회사가 빠르게 우리는 저 범죄자와 관계가 없다. 우리 브랜드와 저 개인 범죄자는 차단해달라고 선제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옳은 거라고 전 믿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게 마음 지난번에 우리 신창원 때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신창원이 때도 있었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오해했기를 이거는 저의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겠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범죄자 신상 정보하고 얼굴 공개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잖아요. 아니 이제 강력범죄자들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조 2호에 의해서 8조 2호에 의해서 그동안 많이 했죠. 뭐 가장 최근 고유정이 있었고요. 뭐 장대호, 뭐 유영철이, 강호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특강법이고요. 유일하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특례법 25조에 의거해서 원래 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번 사례가 성폭력 특례법에 의거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번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 조주빈이 사용하던 SNS가 있잖아요. 이 SNS를 주변에서 막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 이름 석자 들어봤다는 분들, 그다음에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 여성들을 엄청나게 조주빈이 팔로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장예빈 씨? 저도 그렇더라고요. 진짜요? 저는 제보를 좀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놀래가지고. 네, 제보를 받았는데 정말 거기 들어가 봤더니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를 팔로우를 해놨더라고요. 정말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네, 제 영상이나 제 사진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저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네, 차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주빈의 신원이 이렇게 공개되기 전에 언론에서 먼저 유출이 됐죠? 언론에서 유출이 되기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400만 명이 넘었죠. 저는 이제 모 지상파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미리 공개를 했는데 이건 정부 차원에서도 경찰이 공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먼저 선제적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최초로 성범죄자로서는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고요. 결국은 여론 압박이 신상 공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조주빈이란 저 사람을 뉴스 화면에서 보면 여러 사람 얼굴이 보이는 게 이분 자기가 악마다 어쩌다 얘기하는데 또 얼굴은 또 감정이 없어요. 게다가 또 뒷얘기를 보니까 가진 봉사활동은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눴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여기 전문가 두 분이 계시지만 제 개인적 소견은 이게 다중인격이다. 그러니까 왜냐면요. 이 대학에서는 학보사 편집국장을 했어요. 글을 잘 썼다고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차분한 학생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트러블 메이커라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확실한 팩트는 뭐냐면 3년간 50여 차례 봉사를 다니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그럼 이게 천사와 악마의 얼굴이 동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중인격 아닙니까? 저 지금 저 장면도 나가네. 봉사활동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낮에는 선한 사람으로 살고 밤에는 악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걸 다중인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반동 형성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를테면 뭐 조폭이었던 사람들이 그중에 뜯었던 돈의 일부를 뭐 보육원에 갖다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커버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자기를 보호하는 아주 이기적인 방식이지 결코 이게 합리화되거나 절대 이것이 뭐 선한 쪽으로 해석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조주빈 역시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경찰이 이런 신상을 공개할 때 뭐 언론에 떠밀려서 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뭐 원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경우는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히 신상 공개였던 것 같고요. 워낙이 이 범인의 어떤 범죄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를 성착취해서 음란물을 제작한 죄는 이거
무기징역까지 가요. 큰 죄입니다. 중죄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상 공개를 그 공공연히 논하게 됐던 거고, 저는 100% 신상 공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사건이 작년 9월부터 수사가 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예, 꽤 오래됐어요.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약 6개월 남짓 수사한 끝에 이제 이 결과물이 나왔고, 이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가야 됩니다. 근데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면 일단 열흘 동안 이상은 경찰 손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검찰로 송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더 많은 어떤 자료를 확보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혹자는 이런 얘기 하십니다. 작년 9월에 인지를 했으면 6개월 동안 이 수사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장기간 시간 끌을 이유가 있어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건,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은 증거 수집에서부터 사람 찾아내는 거, 어떤 익명의 공간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현출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6개월이면 상당히 빠른 시기에 이 정도 결과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꾸 나오는 이름이 갓갓? 갓갓이 있습니다. 지금 추적 중이라던데 운영자는 다 적발이 가능할까 싶고. 이건 우리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갓갓은 제가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거의 IP 주소를 좀 땄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신병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다음 왓치맨 같은 경우는 3년 6월을 받았다가 지금 변론 기일 바뀌었죠 이제. 그래서 있고 지금 조주빈이는 검거했고 이외에도 각 방을 운영하던 사람들 지금 잠 못 잘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조주빈이나 그 외 일행들 형법상으로는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될까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미성년자들의 성착취 영상을 소지하는 거. 그러니까 음란물 소지죄 그 자체도 이제 처벌이 되거든요. 근데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소지죄가 성립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또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밖으로 유포를 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주안점을 둬서 보는 거는요. 비록 관전자라고 하더라도 한 150만 원짜리 고액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런 행위 좀 시켜봐, 저런 행위 좀 시켜봐 하고 훈수 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미성년자 이용 음란물 제작 과정에 관여한 거예요. 그럼요. 조사범 수준인 거예요. 조사범은 정범의 예에 따라서 처벌합니다.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처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피의자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 이랬는데 이거는 조폭들한테 적용하는 죄 아닙니까? 원래는 형법 114조에서 이제 그 범죄 집단, 사형이나 무기나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하면 그 형의 정해진 형에 따라서 해준다는 거니까 사형 무기까지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이 한 거는 조직적이고 반복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기 때문에 형법 114조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에 대한 신상 공개도 해야 한다. 여론이 높습니다. 공범이다. 이렇게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어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가해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피해자만 74명이 나타났잖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분들 영상 가능한 빨리 삭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보시면 안 되고요. 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해야 되고 동시에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되는데 해바라기 센터 이용하셔도 되고 디지털 성범죄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많이 있거든요.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회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뭔가 사주한 정황이 있다면 제작에 개입했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면 소지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사건도 일파만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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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남 창녕군에서는 창녕 낙동강 유채단지와 남지 계리빗길에 대한 출입을 폐쇄했습니다. 유채단지의 주요 출입로인 남지 강변길과 계리빗길 등 모든 접속도로가 통제되는데요. 이에 앞서 창녕군에서는 제15회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를 취소했었습니다. 현재 창녕군에서는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도 단속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유체단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하지만 중심 잡아야 네, 오늘도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